안녕하세요.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맡고 있는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근대화 산업이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그런 산업 시설물에 대해서 오늘 독일에서 오늘 결정이 나는 모양입니다. 조시본, 그 다음에 사스마본, 사스마본, 가고시마현 등 8곳에 있는 한 26개의 곳을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등재가 결정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 앞서 일본 근대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아베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가마쿠라 막부에서부터 도쿠가와 막부까지 약 700년간에 걸쳐서 쇼군인 봉건주의 체제였었습니다. 그 당시 쇼군이라면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당시 일본의 최고 통치자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군은 그 당시 일본 천황은 전혀 실권이 없는 그냥 유명무실한 존재였었고, 쇼군이 일본의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통치를 했었습니다. 일본의 쇼군은 각 지방을 장악한 그 영주들에 의한 최고 통치자로서 막부 체제는 일본의 쇼군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 지휘소로 썼던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일본은 중세서부터 근대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가마쿠라 막부가 1185년에서 1333년까지 148년간 정권을 장악했었고, 그 다음 막부 정권이 무로마치 막부가 237년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오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도쿠가와 막부 정권인데, 이 도쿠가와 막부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풍신수길이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1603년서부터 1867년, 저도 우리나라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 발생하기 바로 전까지 이 도쿠가와 막부가 264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세 차례에 걸쳐서 약 700여간에 걸쳐 갖고 도쿠가와 막부 체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듯이,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그 가장 그 서남단 섬인 규슈 지방에 있는 조시본, 그 다음에 그 조시본은 그 현재 야마구치현이죠. 그 다음에 그 사스마본은 지금 가고시마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듯이 일본 큐슈에 일본 그 서남단 지방에 있는 가고시마현을 비롯해 가지고 8개, 3개 현이 그쪽에서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막부 체제가 나고 난 다음에 일본 근대화의 시작은 일본 최남단 섬인 규슈 지방의 그 사스마본, 그 다음에 조시본, 토사본, 이 세 지역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야기할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최남단 섬인 개혁이 일어났던 조시본, 사스마본, 토사본 그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조시본 같은 경우에는 조시본이 일본의 그 최남단 섬 중에서도 가장 서양 해양 항로에 있기 때문에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사스마본 역시 마찬가지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16세기 말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포르투갈의 그 상선인 바스코 다가마가 제일 먼저 이 동양에 들어왔을 때 이게 1543년에 사스마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유럽에 그 조총이 전래됐고 이 조총이 바로 이 일본에서는 50년간 조총을 갖다가 개량을 해서 이게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작용됩니다. 그 당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1597년까지 7년간에 걸친 조선에서 일본군 약 20만, 조선군 15만, 명나라군 10만, 약 45만의 군대가 7년간에 걸쳐 전쟁을 벌인 것은 전 세계 전쟁사에 없는 커다란 동양의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바스코 다가마로 하여금 조총을 2자루를 그때 당시에 사들이는데 그 뭐 가격이 지금으로만 한번 20억 가량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큰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스코 다가마는 그때 중세 시대에 명나라하고 무역을 했던 그런 무역 상선이었었습니다. 이제 이게 들어와 가지고 일본에서 30년간 자기네들이 조총을 개량하고 그래갖고 무려 30만 정의 조총이 개발이 됐는데 이때 풍신수길이가 사무라이들이 칼로만 싸움을 했는데 이때 이제 조총을 가지고 전 일본을 갖다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풍신수길이는 자신감을 갖고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조선의 길을 열어달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임진왜란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뜻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 사스마본하고 조시본 이쪽이 일본으로서는 서양의 그 문물이 제일 먼저 받아들인 곳이기 때문에 이 일본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다시피 265개의 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열조 전체가 다. 그러면 이 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장 분수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주들은 쇼군한테 쌀 약 한 10,000석 정도의 소출이 생산되는 영토를 하사받은 전형적인 봉건국가 시스템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도 영화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장면이 영화 명랑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군대가 전부 각각 복장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265개 그 영주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복장이 다 다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각 영주들마다 그 깃발이 전부 다 다릅니다. 호사본, 그리고 265개 그 영주들이 갖고 있는 그 상징하는 깃발이죠. 그 이후로 지금 그 번은 오늘날 메이지 유신 이후 현으로 바뀝니다. 사스마 번은 가고시마 현으로, 조슈 번은 오늘날 야마구치 현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규슈 지방에 근대화 산업 28곳을 갖다가 유엔의 유네스코로 다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28곳이 규슈 지방에 가장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야마구치현을 비롯해서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 가고시마, 야마자키 이렇게 8곳이 일본 근대화 산업 유엔에다가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꼭 아셔야 될 부분이 그 야마구치현, 조시본이죠. 야마구치현은 일본이 근대화 산업을 일으키는 기틀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제일 중심적인 것이고 오늘날 일본이 20세기 세계 경제 대국으로 나가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기초 지역이 바로 조시본입니다. 근데 이 야마구치현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50km, 시모노세키현까지 250km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야하타 제철소는 일본 제철로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고 하는데 여기가 나가사키 조선소입니다. 야하타 제철소하고 나가사키 조선소는 참 우리 민족의 그 태평양 전쟁 당시 동포들이 조선인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가장 단일 지역으로는 제일 많은 곳에 조선인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곳이죠. 근데 여기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태평양 전쟁까지 가장 공업적인 핵심
산업기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선인 그 징용자들이 무려 4,700명이 강제로 징용에 끌려갔는데, 그때 그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조선인 강제 징용자가 무려 1,600명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약 한 18km 떨어진 곳에 보면은 하시마 탄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시마 탄광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약 18km 나가사키 항하고 가장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1905년 그 러일 전쟁 당시에 하시마 탄광에서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혹사당한 곳이.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 바로 이 지역을 일본에서 여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양이 군함같이 생겼다 그래서 군함도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 모습이 꼭 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하시마 탄광은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올 수 없다고 할 정도로다가 이게 지금 우리 조선 진영이 끌려가는 곳인데, 이게 지옥의 섬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념 촬영을 갱도 입구에서 같이 기념 촬영을 했던 곳입니다. 하시마 탄광에 가서 이렇게 엄청나게 혹사를 당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그 혹독한 노동에 지치다 보니까 여기 집단 철퇴로에다가 122명이 익사를 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해저 1000m까지 내려가고 깊은 곳에서 채굴 작업을 하죠. 석탄 채굴 작업을. 조선인이 강제 징용에 끌려가고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참 우리한테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인들이 이렇게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고 이렇게 혹사당하고 이런 비극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이곳을 지금 어쩌자고 일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세계 문화유산으로다가 이걸 갖다가 등재시키겠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될 소리냐. 우리 한국 정부는 여기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좋다. 알몸으로 그냥 그 여자들이 젖가슴이 나오고 그냥 지하 갱년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이게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 요 사진은 유품입니다. 가족이 그려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우리 민족이 이게 희생당한 이곳을 어떻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느냐. 그 대신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뭐냐면, 여기를 등재한다 하더라도 그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곳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자 하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빼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빼게 되면 자기네들이 근대화를 산업을 이룬 거에 대해서 좀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말이 될 소리냐. 오늘날 일본이 저렇게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에 끌려간 그 희생의 탓으로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에 무수히 많은 철도 터널 공사를 비롯해 갖고 일본의 근대화 산업은 적어도 조선인과 중국인들이 흘렸던 엄청난 노동의 그 혹사 속에서 일본이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일본 본토에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가장 먼저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히로시마 다음으로 나가사키입니다. 이 나가사키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가사키 동양에서 가장 큰 나가사키 조선소를 비롯해 가지고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가와사키 등 일본의 군산복합체,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의해서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질 정도로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가고시마현,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고시마현, 지금 가고시마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서양 여기 그 밑이 대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그 청나라, 근데 여기 오키나와 유구 왕국을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무력으로. 근데 왜 이 가고시마현이 무력을 점령할 수 있었냐면 서양의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겁니다. 아까 16세기 중반에 제일 먼저 포르투갈의 마스코 다가마가 규슈 지방으로 들어온 데가 바로 이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가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에 265개 범이 있다고 그랬죠. 그 범 중에서 이 나가사키 지방이 가장 그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양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무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여 갖고 독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다가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yūgu 왕국, 오키나와 왕국을 갖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조선 도자기공들을 붙잡아옵니다. 조선 도자기공들이 일본에 붙잡혀 와갖고 여기 나가사키 지방이 일본의 최대의 도자기 생산지로 정착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그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16세기에 명나라하고 조선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자기를 구워내려면은 1300도의 온도를 내야지만이 이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00도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도자기가 깨지거나 녹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도자기 생산을 감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온도계도 없던 시절에 오로지 불꽃 하나만 딱 보고 최적의 1300도의 온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오늘날 반도체 산업보다 더 발달된 겁니다. 그래서 희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액이 고가로다가 매매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게 중국 명나라 때 생산된 이게 청아백자인데 17세기 유럽에는 르네상스 이후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고 세계가 급변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유럽의 귀족이라든가 왕족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풍요로운 삶을 사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중국에 청아백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청아백자는 수량이 많지 않고 또 쉽게 깨지기 때문에 도자기 구입에 엄청나게 애를 먹습니다. 따라서 도자기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부와 명예를 상징할 정도로 엄청난 보물이었고, 이 청아백자 하나가 고급 저택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게 경매가 됩니다. 여기 위에 보면 대로 이 도자기가 1740년대 청나라 건융제 때 제작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국에서 2010년 11월 달인가 거기 경매장에서 경매가 나왔는데 가격이 무려 4,3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 약 730억 원에 낙찰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독일의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이라든가 유럽의 궁전에는 이와 같이 중국의 청아백자로다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명나라는 중국은 유럽에 1년에 도자기를 약 한 20만 점 이상씩 독점 수출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1644년에 명나라가 만주족인 누르하치족에 의해 멸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죠.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의 도자기 생산지인 그 강서성에는 경덕진이 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